영화를 본다는 것은 참 내가 살지 못한 다른 인생을 한 번 더 이렇게 살아보는 거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참 정말 여러모로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거나 이 나이가 한 60대, 70대, 80대쯤 되면 뭐가 또 그렇게 새로운 것이 있을까마는 그러니까 저는 그 인생의 그 재고 정리라고 해야 하나요? 그 뭐라 그럴까? 잘 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전혀 다른 측면에서 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에도 화해를 해야 되고 또 가족들 간의 이런 관계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이제 삶을 떠날 때는 얼마나 가볍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이제 저는 굉장히 그런 측면을 많이 열심히 보면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성능을 올려도 될까요? 됐습니까? 예. 아, 제가 좀 졸리는 음성이죠. 자, 이번 시간은요. 그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모던 철학에 다룰 건데 왜 요즘 철학은 저렇게 여성 남성 또 차이, 페미니즘 저런 철학이 저렇게 유행하나 하는 그런 것을 그 배경을 그 과정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하면은 손을 드시거나 좀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스트 구조주의는 오늘날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하고도 동의어로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포스트 모던 철학보다는 포스트 구조주의가 조금 더 명확하기 때문에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하고 이제 이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 구조주의니까 포스트라는 말은 후에, 애프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주의 이후에 나타난 철학이라는 뜻입니다. 포스트라는 말이 붙으면 계승을 했는데 비판적으로 계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포스트 모던 하면 모더니즘을 계승은 했는데 비판적으로 계승한다. 그래서 어떤 면은 동일성이 있고 어떤 면은 차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구조주의는 일단 포스트 구조주의를 알려면 구조주의를 알아야 되겠죠. 예, 구조주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필독서 중에 하나가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 이런 그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 인류학 창시자잖아요. 구조주의가 뭐냐면요. 인간의 정신, 언어, 문화에는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구조가 무의식적으로 배경에 깔려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인간의 모든 그러니까 지구상의 언어가 얼마나 많이 어족이 많습니까? 언어가. 그리고 인간의 그 정신 구조도 그렇고 문화 현상도 그렇고 참 다양하죠. 그런데 그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다양한데 심층을 보면 동일한 구조가 있다 하는 것이 구조주의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밝히는 사상이 구조주의입니다. 구조주의 언어학은 언어에서 이 모든 그 언어들의 공통된 구조를 밝히려고 하고요. 구조주의 인류학에서는 친족이라든가 문화의 여러 범주 유형들을 이런 숨어있는 구조의 관점에서 동일한 그 모든 변화무쌍한 다양한 문화 현상 밑에 아주 고정적인 굳건한 패턴은 읽어내는 것이 구조주의 인류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주로 문학 비평에도 원용하고 적용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 그래서 문화와 기호는 상징이라는 말하고도 그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와 상징을 해석하는 방법론으로 아주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 구조주의 모르면 안 됐습니다. 뭐 문학 비평 구조주의로 그 이론을 가지고 뭐 인물들 간의 관계 뭐 이런 거 다 분석하고 영화 텍스트도 구조주의로 뭐 분석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20세기 후반에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가 나타나게 되죠. 이 포스트 구조주의의 그러니까 구조주의를 창시한 사람이 소시르입니다.
소쉬르.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도 있었어요. 랑그, 바롤, 뭐 시니피앙, 시니피에 이런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은 고등학교 때 있었어. 그 통시적, 공시적 하면서 그 소쉬르의 언어에 대한 지문 저 국어책에 있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페르디낭드 소쉬르는 스위스의 언어학자이죠. 이분은 구조주의 창시자입니다. 가장 먼저 구조주의적인 그 사고 주장을 했던 학자입니다. 이를 이어서 다른 분야에 적용한 사람이 인류학 분야에 적용한 사람이 레비스트로스 같은 인류학자입니다. 구조주의 언어학은요, 뭐 이런 랑그 파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뭔지는 몰라도. 그리고 신입 언어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졌는데 기표가 바로 그 기호죠. 우리 같으면 말, 글, 문자 이것이 기표입니다. 시니피앙이죠. 그리고 그 기표로 의미되는 것 그것이 기의, 시니피에죠. 시니피에 하면은 시그니파이드죠. 그 의미된 의미. 언어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휴대폰 하면 이거 스마트폰 하는 기의죠. 그 스마트폰의 의미가 뭐야? 이게 기의입니다. 요거 이렇게 실제로 실물을 딱 보여주는 것을 오스텐시브, 그러니까 실물 지시적이라고 하죠. 딱 보여줘서 이게 그거구나 그 의미를 아는 거. 그런데 소시르의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필연적이 아니고요. 이거를 왜 스마트폰이라고 불렀을까? 우연적으로 붙여진 거지. 이 안에 무슨 본질이 스마트폰이라는 본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스마트폰이라고 붙였을 뿐입니다.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 이거죠. 제가 좀 전에 한 말의 예시입니다. 지금 왼쪽은 사과라는 그 사과, 이게 지금은 사진이지만 이미지지만 원래 그냥 사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말로는 사과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애플이라고 하죠. 독일어로는 아펠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과, 애플, 아펠이 다 기표지요. 이 기표는 다른데 이 다른 상이한 기표들이 지시하는 의미는 요 사과 먹는 과일의 새콤달콤한 사과, 요게 기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문화에서는 사과라 부르고 어떤 문화에서는 애플이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아펠이라고 하나, 자의적 우연히 그렇게 붙여진 거라는 겁니다. 그 어떤 시가 있었죠. 장미라고 부르지 않고 똥강아지라고 부른다고 한들 장미의 향기가 없겠는가? 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미를 왜 장미라고 불렀어? 필연적으로 그 장미와 장미꽃 간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우연적이고 그냥 우연적으로 그렇게 붙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끄떡끄떡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이거 옛날 고대로부터 이름하고 그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 사이가 우연적이지 않고 본질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들도 또는 그런 종교적 주장들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혹시 어슐러 르귄이라는 소설가의 어스시의 마법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면은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 애니메이션 아시죠? 그게 이름하고 관계 있죠? 그 영화는요. 이 우슐라 르귄의 소설을 모티브로 한 거거든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독창적인 작품이 아니고 이분이 그 우르슐라 르귄이라고 그 뭐라고 할까요? 그 SF계 노벨상을 여러 번 받은 그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이름을 딱 빼앗아서 상대를 조종하는 마녀가 나오죠. 근데 이름을 딱 기억하니까 그게 풀리죠. 주술이. 그게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과 대상 간에 본질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름하고 이 이름이 지시하는 그 대상 사이에 무슨 본질적인 관계가 있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는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본질적인 관계라면. 근데 지금 우리는 본질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가 본질적이지 않게 있고 우연적이기 때문에 우리 외국어를 열심히 힘써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예. 예. 아, 그런데 언어 그 기표하고 기의 사이가 우연적이지 않을 덜 우연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의성어예요, 의성어. 예. 그 의성어가 그래도 문화권마다 좀 우리는 야옹야옹 고양이가 야옹야옹 우는데 예, 미야오 미야오 그러죠. 또 그러니까 조금 달라도 그래도 그 고양이 울음소리하고는 좀 비슷하죠. 예, 총소리 하면 우리는 탕탕 하는데 미국은 뱅뱅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도 좀 닮았죠. 그러니까 의성어는 기표와 기의 사이가 덜 자의적이죠. 예. 그래도 그 소리 예. 그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언어는 이그 기표와 기의 사이는 자의적이어서 그러니까 문화권마다 그걸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즉 다른 기표로 표시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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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좀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예. 그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그거 예.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표와 기는 자의적이다. 이게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것이 함축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함축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표와 그것이 이 기표가 지시하는 뜻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사물 자체를 만약에 딱 지시하면은 우리가 사물을 마치 선불교처럼 그 사물을 딱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은 인간 속에 있는 개념, 관념이지 실제 그 사물이나 사태나 사건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표가 지시하는 기의는 즉 뜻은 기표에 의해서 우리 의식 속에 환기된 개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라는 관념이지 사과 자체가 아닌 거예요. 칸트 철학을 공부하신 분은 물 자체 개념이 있을 겁니다. 물 자체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현상으로 들어온 빨갛고 동그랗고 시고 이런 것만에 우리가 알 수 있지 사과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원천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표와 기의가 관계가 자의적이라는 말은 우리는 우리 의식 속에 그러니까 그 단어로 딱 떠오른 관념을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물체, 그 대상 자체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수수는 뻔하죠. 뭐겠습니까? 예, 뻔하죠. 뻔한 걸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빨간불 하면 신호등의 빨간불은 정지이죠. 스탑 또는 홀트 이렇게 정지이죠. 예. 이거 정지라는 의미죠. 이 정지라는 의미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관념입니다. 그래서 기의는 관념이에요. 우리 의식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관념인데 이 관념이 제멋대로 관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속된 관념이에요. 신호등을 빨강 하면은 전부 다 똑같이 정지해야 돼 하는 관념이 있죠. 사회적으로 약속이 됐어요. 우리 어린 손자 가르칠 때 저 빨간불일 때는 건너면 안 돼 가르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속이 된 정지라는 개념입니다. 손주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빨간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이 언어가 자의적이라는 말은 기표와 기의 관계가 자의적이라는 말이 함축하는 것이 언어는 사물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속된 기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실제와 직접 관계를 맺지 않는다예요. 이거 칸트 철학을 아시는 분은 칸트가 18세기 철학인데 벌써 1, 2세기를 지나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제 딱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인간의 인식 틀에 갖춰진 것에 들어오는 것만 인식하지 물 자체는 알 수가 없지 하는데 그 인식 틀에 갖춰진 게 바로 언어로 대치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칸트 철학을 아시면 아 그렇구나 아실 겁니다. 이거 에르메스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이제 뭐 그 샤넬 백, 뭐 루이비통 들고 다니니까 더 큰 부자들은 에르메스를 들고 다닌다고 해요. 하나 3천만 원. 이것도 기호입니다. 이 기호인데요. 이 기호는 뭐를 나타내냐면 나 있는 사람이야. 나 너희들과 달라. 이거를 의미해요. 이거 진짜 원가는 얼마겠어요? 원가 한 뭐 30만 원 될까요? 그런데 저 롯데백화점 가면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언어적 기호는요. 관념을 만들어내고 관념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저거 사야지. 난 너와 달라. 그러니까 이 에르메스 백이라는 이 기호가 예,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잘 알죠. 자, 언어가 실제를 드러낼 수 없다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아니, 언어가 관념만 지시하지 실제를 드러낼 수 없다면 어떻게 돼?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실제 자체는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거죠. 자기한테 와닿는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관점에 따라 생각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에 따라 생각은 언제든지 달라진다. 이거를 철학적으로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니체입니다. 19세기에 이거 관점주의라고 합니다. 관점주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니체 어떤 철학 사상이든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상이 없어요. 모든 철학 사상은 뿌리가 있습니다.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가 있어요. 원조. 니체 사상의 원조는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니체 19세기 니체 현대 철학은 전부 현대 철학 우리가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를 공부하게 될 건데 이 전부 다 니체한테 다 있습니다. 니체에게 다 이 요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구조주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니체를. 근데 니체는 어느 날 뚝 떨어졌냐? 아니에요. 예. 니체의 정신적 뿌리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열심히 논파했었던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적이 있죠. 소피스트들이 있죠. 소피스트입니다. 국가론을 읽어보면 트라시마코스라는 철학자 나오죠. 소피스트 나오죠. 예, 그 사람 그 소피스트 힘이 곧 정의야. 그것이 니체의 할아버지입니다. 니체 아버지. 그러니까 니체의 뿌리는 소피스트 하면 상대주의이죠. 소피스트입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 생각은 언제든지 달라진다. 관점주의. 이 관점주의 혹시 그 미술에 좀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기리코 스페인 화가 기리코 이 사람이 그림이 관점주의의 그림이에요. 관점에 따라 예 이거 진리 상대주의의 여러분 그 뉴턴의 물리학으로 세계를 보는 것과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물리학으로 세계를 보는 것과 세계 모습이 많이 다르죠. 이게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어떤 이론의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세계상이 달라집니다. 예,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굉장히 현대적이죠. 그래서 절대적 진리나 가치를 말하는 것은 환상이다. 이런 거 없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는요 진짜 있는 거 몰라요. 뭐가 있는지 몰라. 단지 나한테 보여지는 것만 볼 수 있는 것뿐이야. 이것이 현대 사상이에요. 현대 사상과 그 이전의 사상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진리나 진실 말하면 구닥다리 같죠? 벌써 우리가 이런 세계로 진입한 것이 한 30년 이상이 됐으니까 지금은 진리나 진실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저는 제 대학교 때는요. 진리하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리하면은 가슴 뛰고 나도 진리를 추구해야 돼. 교수님들이 자네는 뭐 하고 싶나? 예, 진리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예,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아마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안 맞는 거죠.
이게 소실의 그 언어학이 가진 함축인 것입니다. 소실이 이전 모더니즘에서 인간과는요, 유명한 데카르트의 주체죠. 데카르트. 코기토 에르고 숨.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에르고 그러므로 숨 나는 있다. 이게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데카르트가 의심을 했지 않습니까? 왜 의심을 했냐면요. 데카르트가 16세기죠. 17세기. 예, 16세기 그러니까 중세를 벗어나서 근대가 시작할 때 모든 중세 말고 새로운 근대를 여는데 어떤 정말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한 원리 위에 내 모든 지식 체계를 세우겠다 해서 모든 지식을 다 의심해 보죠. 그래서 지식을 여러 분류, 세 분류로 나눠 가지고 다 의심 가능해요. 의심이라는 자를 딱 들여다봤더니 모든 지식을 다 의심할 수 있어. 마지막에 의심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수학적 지식이었어요. 근데 수학적 지식을 어떻게 의심하냐? 어떻게 의심하냐면요. 뭐라고 어떻게 의심해요? 전지전능한 악마가 있어가지고 2 더하기 2는 5인데 2 더하기 2는 4라고 나를 속일 수도 있다. 속일 수도 있네. 나는 속을 수도 있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다 의심 가능하네. 그런데 그래 쏟고 나니까 뭐가 보였어요? 쏟으면 쏟을수록 쏟고 있는 나는 있어야 돼. 그래서 발견하는 것이 그래 악마야 네가 나를 속여봐라. 그러면 나는 속을수록 그 쏟고 있는 나는 더 확실해지네. 그래서 어떤 의심을 견뎌내고 마지막까지 확실한 거 자아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쏟고 있는 나. 여기서 코기토 생각하다는 거 안에는 의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쏟다라고 또 쏟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쏟는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한 것이 모든 있는 거 지식의 근거, 정초가 토대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후부터는 그 나라는 거 위에 하나씩 다시 모든 지식을 그러니까 세워가요. 근데 탑 같은 구조예요. 모든 지식 구조를. 근데 하나가 기초가 딱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죠. 예. 여기 이것도 참 모든 현대 철학은요. 이 데카르트의 이 생각을 공격하는 데 있습니다. 이 생각, 이런 주체 없다예요. 이런 확실한 지식 없다. 이게 현대 철학입니다. 이 간에는 이제 비트겐슈타인도 나오고 이제 여기까지 이런 생각이 지금 같은 모양을 갖게 된 데는 여러 과정이 있는데 나중에 나오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존재를 근거 지우는 자,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자입니다. 이 자를 공격하는 것이 현대 철학입니다. 자, 이게 원근법으로 세계를 제가 그 강의록에도 원근법 얘기를 했는데요. 원근법이죠. 원근법이 처음으로 서양 미술사에 등장한 것이 르네상스 때입니다. 이게 천사가 수태고지죠. 지오토 그림. 이게 옛날 같으면요. 천상적인 존재는 이렇게 지상의 원근, 지상의 이렇게 지상의 요소에 못 갇혀요. 그 원근법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원근법으로 세계를 보는 거는 내가 있어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내한테 보여지는 그게 원근법이죠. 나. 예, 이거 제가 써놨습니다. 그 강의록에. 원근법은 근데 그러니까 이 원근법의 원근법의 사상 정신을 철학으로 표현한 것이 데카르트의 자아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근법이죠. 자, 이런 그림을 이렇게 보려면 나죠. 지금 자동차 타고 있는 나. 이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 나. 예. 구조주의 인식론은 그래서요. 인식은 우리 의식 속에서 언어화되고요.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 언어는 구조주의는요. 인간 주체 바깥에 이미 독자적인 체계와 규범을 가진 구조물로 이게 뭐냐면 손주한테 저 빨간 불 길 건널 때 빨간 불이면 건너면 안 돼.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 이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게 아니죠. 손주가 만들어낸 거 아니죠. 이미 손주가 태어나니까 그런 사회적 약속이 있었네. 그 배운 거죠. 그래서 빨간 불 하면 안 건너. 그다음에 친구하고 이제 자랐어요. 너 요즘 여자친구하고 잘 돼가? 응. 그린 라이트야. 아니
빨간불이야. 그런 말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우리는 이 언어 체계, 미리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있었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세계를 보고 경험을 하고 우리 뭘 만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 주체 바깥에 이미 독자적인 체계와 규범을 가진 구조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독자적 체계와 규범이 뭐냐? 문법이에요. 문법. 그다음에 뭐 우리들의 언어 체계들이 있죠. 예, 우리는 꼭 뭐 우리 한국말의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그 이미 독자적으로 바깥에 있는 겁니다. 좀 학자들이 좀 말을 어렵게 해요. 쓸데없이. 랑그와 파롤은요, 이거 소시르의 언어죠. 소시르의 그 용어죠. 이게 그 뭐 규칙과 문법입니다. 이를테면 랑그는 구조적인 측면이에요. 언어의 구조적인 측면. 파롤은 화자가 그 문법을 사용해서 발화를 실행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덥지 않아요? 이게 파롤이고요.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지금 덥지 않아요? 이 문법에 맞죠? 이런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랑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유를 하자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규칙은 랑그에 해당하고요. 실제로 이제 축구 경기는 파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주의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 존재는 자신의 의지나 생각의 주체가 아니에요. 왜? 이미 주체가 되려면 독자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의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주체가 되기 전에 이미 자기가 생각할, 쉽게 말하면 운영체제가 언어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로 생각해요. 운영체제 바깥에 운영체제에 어긋나는 우리말의 뭐 관습과 어긋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했다면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야단 맞죠? 시험지에 0 짠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 가죠. 그렇게 이거 0점이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관습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이미 만들어진 언어 구조나 이게 다 무의식에 작동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OS예요. 운영체제예요. 사회에서 구성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라는 것이 이런 사회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언어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많이 듣고 자라죠.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남자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남자로 만들어지죠. 여자도 그렇고요. 자, 후기 구조주의를 보겠습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소시르의 구조주의를 그 후기 구조주의는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판하냐면요. 인간은 인식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소시르가 너무나 잘 봤어요. 인식 주체라면은 언어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생각을 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식 주체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주장한 점에서는 소시르가 맞았다. 그런데 언어의 구조가 대신에 언어라는 구조가 절대 자리에 갔다 이거예요. 절대적인, 왜냐하면 모든 언어들에 보이지 않게 똑같은 패턴으로 있는 그 구조를 발견하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거든요. 포스트 구조주의는. 그래서 언어의 구조가 절대적 불변적 인식 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잘못됐다 하고 후기 구조주의가 소시르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구조주의는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발견하는데 목숨 걸었다 그랬죠? 자, 이게 마르크스도 그렇습니다. 마르크스는 상부 구조, 하부 구조가 있죠.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하죠. 예술 창작과 교육 자본과 노동의 이분법이죠. 그래서 하부 구조가 중요하죠. 물질적인 토대가 중요하죠. 물질적인 토대가 사람의 정신 세계를 구성하잖아요. 마르크스에 따르면. 그래서 이 구조는 미리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주의가 가진 모더니즘 성격이에요. 구조는 미리 있었고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다.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니까 포스트 구조주의는 구조주의의 이 언어와 구조를 강조하는 점은 계승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락강을 이해하는데도
모든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은 이 생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락강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구조는 한계가 있다. 구조주의자들은 한계가 없어요. 절대적이야, 불변적이야, 고정적이야. 그런데 그거 아니고 그 구조도 한계가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안정적이고 변동 가능해 하는 것에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중심, 그러니까 상부구조, 하부구조,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해. 그런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탈중심, 그러니까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변동 가능하고 이런 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조금 닮은 점이 있습니다. 약간. 예.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현대 철학이 타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라는 말은 현상이라는 말하고 짝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본질은요, 현상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현상 뒤에서 그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본질인데 벌써 이게 현상과 본질을 나눠놨죠.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은 그 본질 우리가 알 수 있어? 우리한테 나타나는 건 현상밖에 없어요. 근데 그 현상 배후에 본질이 있어. 너가 봤어? 이거죠. 너가 봤어? 알아? 우리 인간의 인식 틀로는 본질이 있다 없다도 말 못해. 너가 봤어?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질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현대 철학은 안티 본질주의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포스트예요. 포스트. 그 구조주의가 가진 언어와 구조는 받아들이는데 그게 고정적이고 불변하고 본질적이다. 이 생각은 싹 안 받아들이는 거죠. 예. 역시 모더니스트십니다. 이런 사고 방식이 모더니즘의 사고 방식이죠.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지금 이거 보시면 구조주의에서 포스트 모드 구조주의로 갔는데요. 포스트 구조주의는 이항 대립을 만드는 겁니다. 이처럼 현상과 본질, 남자와 여자, 자연과 문화와 자연 이런 이항 대립을 만드는 게 구조주의가 그 이항 대립을 찾아내는 게 구조주의가 하는 일이고요. 포스트 구조주의는 그 이항 대립을 해체하는 겁니다. 해체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이항 대립의 대립이 꼭 이항 대립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상부에 있는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위계 질서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곳인가 해체라는 하고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려고. 김성희라고 합니다. 이 지금 구조주의는 이항 대립을 구축하는 특징을 가지고 포스트 구조주의는 이항 대립을 해체하는 특징을 가진다가 바로 이 책의 이 저자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 예, 예. 그 얘기를 이제 왜 그렇게 됐냐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이 포스트 구조주 그거는요 이제 레비스트로스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요. 이 레비스트로스는 그 브라질 같은 그 원시 부족들을 기행하면서 연구했잖아요. 그 모든 문화는 다양성을 뚫고 불변하는 그런 구조가 있다고 하고 그 구조를 발견하는 것을 인류학의 사명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조주의 인류학이라고 하는데요. 레비스토루스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인간 세계 자체가 이항 대조되는 대립군으로 되어 있고 모든 인간은 그 이항 대립 있죠. 남자와 여자, 성과 악, 어둠과 빛과 그림자 이렇게 인식하도록 구조지어져 있다라고 레비스토루스는 보았어요. 근데 후계 구조주의자들은 이거 반대하는 거고요. 그래서 포스트 구조주의의 그 삼총사 데리다, 들레즈, 푸코 그 태어난 순서는 푸코, 들레즈, 데리다인데 이제
그 이렇게 논리적인 그걸로는 데리다, 둘레즈, 푸코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지적하셨어요. 예, 이거 아셨으면 굉장히 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데리다는 개념의 그 이항 대립을 없앴고요. 둘레즈는 존재, 이제 푸코는 이거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를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꼭 이항 대립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아바타 영화죠. 여기는 선과 악, 공격과 방어. 자, 공격하는 쪽과 이제 이 아바타 요쪽은 이제 방어하고 있죠. 어떤 그 지구에서 온 침략군에 대항하여. 그다음에 실제와 가상. 지금 여기 남자 이 사람은 아바타죠. 실제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 남자죠. 그런데 이제 이 가상으로 자기의 뭐라고 할까 분신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이 나비족에 가서 이렇게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와 가상, 생명과 기계. 이 부족은 생명. 그다음에 지구 침략군들은 기계 문명. 생명 중시하는 또는 생명을 사물화하는 기계 문명. 이런 대립군들이 이항 대립이 이 영화에는 있어요. 모든 이야기 안에는 이 이항 대립이 있습니다. 이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이제 여기 나오네요. 슬픈 열대에 이 원시 부족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브라질 보로로 마을 연구한 겁니다. 이 마을 가운데는 오두막이 큰 집이 있는데요. 미혼 남자들이 저 가운데 집에서 미혼 남자들이 살고요. 뚝 이렇게 둘러서서 오두막이 있죠. 저기 여자들이 삽니다. 마을에 이렇게 딱 양분하는 선이 있고요. 선 한 동쪽에는 세라족, 그러니까 약한 족. 그다음에 그 서쪽에는 투가레족, 강한 족 이렇게 두 부족이 딱 있고요. 이들의 그 문화 그거를 현상을 보면서 이런 대립하는 군들 이들의 문화를 연구한 것이 슬픈 열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남성 여성 그러니까 친족의 구조 이거 참 말하자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은 역할도 분담 그러니까 그 모계 사회고요. 그러니까 강한 족은 경기도에 사는데 투가레족은 세라족의 여인을 그 아내로 맡고 누가 죽으면 그러니까 투가레족의 사람이 죽으면 세라족이 장사 지내주고 세라족이 죽으면 투가레인이 해주고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혼은 각각 동쪽으로 서쪽으로 나눠 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이분법이 있어요. 이항 대립이 남성, 여성, 미혼 여성, 미혼 남성 뭐 등등등 어머니, 아버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의 중요한 생각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요소가 대립하는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구조화돼 있다는 거 인간의 인식 안에 세계 구조가 그래서 모든 인류 문화 속에는 이항 대립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화는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다. 근데 이거 포스트 구조주의니까 안 받아들이죠. 외형상 드러나는 모습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구조가 같다. 자연이나 문화나 세계를 구성하는 이항 요소들의 대립 속에서만 의미가 발생한다. 이것이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의 그 주장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항 대립의 원조는 뭐냐? 잘 아시는 대로 플라톤이죠. 이데아의 세계, 현실의 세계. 이거 이데아의 그 플라톤 동굴의 국가론에 나오죠. 지금 이데아의 세계 파란 금 보이시죠? 딱 두 세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진짜 세계, 현실의 세계, 가짜 세계. 왜 가짜냐?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생성 변화하는 그런 것이어서 이 플라톤에 있어서 진리냐 아니냐는요. 영원히 불변하냐 아니면은 변화무쌍하냐 이게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불변하면 진리, 변화무쌍하면은 진리가 아닌 거 비진리예요.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 세계, 현실의 세계는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는 지성으로 파악되는 세계, 현실의 세계는 감각으로 파악되는 세계. 감각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 있는 세계, 현실의 세계는 가짜 이 세계. 시간에는 어떠한 이야기, 이게 어떤 질문, 이항 대립의 어떤 원조입니다. 행동으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거 선으로
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부 구조는 그래야 진짜, 우리가 더 많은 중심부 이야기적 정상, 지식을 하부 쌓아나갈 구조는 수 가짜, 있으니까요. 주변부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 함께 만들어 자, 나가는 플라톤적인 이런 이 사고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이런 공동의 예술 이향 프로젝트라고 대립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이 매 이향 대립은 회 수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계 질서가 있어요. 만들어내신 그래서 무언가를 위에 거는 중심부, 저희가 밑에 이제 거는 포트폴리오로 주변부, 쭉 위에 쌓아나갈 거는 거거든요. 긍정적, 밑에 그래서 거는 아까 부정적.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위에 거는 저희가 바람직한 거, 책자를 만들려고 해요. 밑에 하부 근데 너무 구조는 부담 갖지 바람직하지 않으셔도 않은 돼요. 거. 또 누구나 뭐 쉽게 이성과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 남자, 여자 뭐 이런 이향 대립 많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이 데리다의 차연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데리다의 차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차연? 이 차연이라는 말은요, 차이 더하기 지연. 이 지연이라는 말은 미결정이라는 말로 바꾸시면 훨씬 이해가 됩니다. 차이 더하기 미결정. 이거 알려면 소시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데리다의 차연 개념은 진짜와 가짜라는 이향 대립을 해체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자, 보시기 바랍니다. 기호와 개념은 우면적이라 그랬죠? 기표와 기의 관계는 자의적이라 그랬죠? 이것을 사과라고 부르는데 바나나라고 부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사과라고 부르게 된 거라고 했죠. 이거 유명하죠? 르네 마그리트 그림.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자, 기표와 기인은 그럼 이 파이프를 왜 파이프라고 부르게 됐나? 그러면 나오는 질문이 기표와 기인은 자의적이라며 어떻게 연결되었지? 이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파이프를 파이프라고 부르게 됐지? 사과를 사과라고 부르게 됐지? 소시르의 답변은요. 기의는 즉 의미는 기표들 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의 의미는 차이에서 나온다. 아버지는 뭐야? 어머니가 아니고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가족이 있지? 그런데 어머니도 아니야. 딸도 아니야. 아들도 아니야. 손자도 아니야. 손주도 아니야. 이 차이예요. 뭐뭐는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의미는 차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차이에서 나온다. 그래서 현대 철학은 차이의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성의 철학이 아니라. 데리다의 차이는요. 근데 이 차이는 계속 한 걸음 소시르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방금은 그 의미가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소시르가 말했어요. 근데 데리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차이가 계속해서 끝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야? 어머니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손주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이걸 미끄러진다라고 해요. 이게 지연된다고 합니다. 어느 순에서 딱 끊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결정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기의는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건 소시르죠. 그 차이가 계속해서 끝맺이 종결이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 더하기 지연을 이렇게 더해서 차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의미가 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차이가 계속해서 종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의미는 결정되지 않는다. 아니 이게 왜 중요해? 자, 이 철학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면 어느 것의 의미가 계속해서 결정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뭐도 아니고 진행되면 어떻게 되냐? 진짜라는 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A는 B, A는 뭐다라고 하려면 이 의미가 고정이 돼야 되는데 결정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라는 게 아직 결정 안 됐어요. 몰라. 진짜가 없으면 가짜도 없어. 그럼 뭐가 있는데 진짜 가짜 아니고 그냥 있는 것만 있어. 있는 것들의 차이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전략 보이십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차이의 철학. 이 현대 철학은요 차이에 주목해요. 차이. 그래서 페미니즘 같은 여성 철학 이게 차이의 철학이거든요. 그 전에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 man is a rational animal 그럴 때 man 할 때는 여성 포함 안 되죠. 모든 인간이지만 사실은 여성 배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남자들만 얘기해? 우리 여자들도 있는데 우리 목소리도 있어? 하면서 이 차이 철학을 가지고 페미니즘 사상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걸 발전시키고. 들레즈의 리좀은요. 들레즈는 중심부 주변부를 해체한 인물입니다. 이 신플라톤주의의 플로티누스가 있는데요. 플로티누스는 AD 3세기 사람이죠. 신플라톤주의. 플라톤주의를 수용해서 이데아 세계를 세분했습니다. 유명하죠. 일자론, 유출설. 모든 이 이데아 세계를 세분해서 가장 근원적인 존재가 일자입니다. The One. 일자에서 정신이 유출해서 정신이 나오고 정신에서 일자로부터 정신과 영혼과 물질 이렇게 위계질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질은 최후로 나오는 건데 결국은 일자로부터 유출된 겁니다. 흘러서 넘친 거죠. 일자는 이 흘러 넘쳐요. 이 존재는 너무나 완전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해서 흘러 넘쳐서 정신이 영혼이 물질이 이렇게 유출됐다라고 봐요. 이게 위계질서로 돼 있는 거죠. 위계질서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나무형 사고 방식이 있고 리좀적 사고 방식이 있는데 이 들레즈가 모더니즘적인 사고 방식에는 세 개는 중심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이분법이 있었죠. 이항 대립. 이 중심에서 위계 질서를 가지고 다른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무형 사고 방식이라고 합니다. 존재자들을 중심부와 주변부로 보는 이항 대립의 구조. 문화와 자연, 남성과 여성. 그래서 존재자 있는 것들을 중심부와 주변부로 보는 이항 대립의 구조를 나무형 사고 방식이라고 합니다. 나무형. 이런 주변부, 중심부 이건 많죠. 리좀형 이 나무형 사유 방식에 대조되는 것이 리좀형 사유 방식인데요. 리좀이라는 말은 땅속 줄기 식물을 말합니다. 뿌리 식물. 이게 생강 같은 거요. 생강 캐 보면 얼기얼기 이렇게 있죠. 이거는 중심부가 없어요. 나무처럼 이렇게 딱 뿌리에서부터 뿌리가 기본이고 줄기가 있고 그다음에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맺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얽히설키. 요즘 균사체 리좀입니다. 이거는 중심도 없고 질서도 없고 특히 구조주의가 말하는 구조 패턴 없어요. 얼기설기. 이게 요즘 네트워크 있죠. 우리 인터넷 온라인 여기서 이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리좀은요 수평으로 수직으로 안 자라고 수평으로 자라면서 여러 줄기들이 무작위하게 분기되고 접속하기도 하고 접속이 끊어지기도 하면서 뒤엉켜 있는 겁니다. 여기는 위계 질서가 없고 상호 관계만 있어요. 그래서 모더니즘까지는 실체주의라고 하면 모더니즘 이후에는 상호 관계주의입니다. 관계주의. 어떤 실체가 아니라 관계망만 있어. 네트워킹만 있어. 네트워크만. 이게 다 어디에 있다고요? 니체 철학에 다 있습니다. 포스트 구조주의의 이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힘의 의지 있죠. 권력 의지. 힘의 의지가 바로 관계주의의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포스트 구조주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워낙 니체가 글 쓰는 방식이 체계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문학적인 글쓰기여서 참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포스트 구조주의는 구조주의 이런 요소들은 다 니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니체 유행이죠. 니체가 유행이에요. 그래서 리좀형 사유 방식은 사물들 간의 관계에 주목해요.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고요. 이항 대립을 구조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 들레즈 사상이 굉장히 많이 좀 중요합니다. 저는 노마드랜드 영화를 이 얘기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 볼 때 할 건데요. 혹시 여러분 유산슬 들어보셨나요? 트로트 가수 유재석 들어보셨나요? 그게 일종의 이 리좀 사회가 있잖아요. 이제 누구 하면은 직업이 고정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유동적이 됐어요. 이제 이게 언제 더 가속되겠어요? AI 4차 산업혁명이 가시적이 되면요. 이제는 우리는 이게 수직적이 아니라 이제 리좀형의 생활 방식이 아마 급속히 확산되고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노마드랜드 영화에서 보는 겁니다. 그 유재석이 우리가 알기로는 뭐 사회자, 개그, 코미디언. 근데 그 이 사람은 자유자재로 변신하죠. 어디 가서 예술의 전당에 가서 하프도 연주하고 뭐도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게 피곤해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뭐 자유롭게 어떤 글로 보면 자유로워 보여도 우리는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옛날처럼 그냥 딱 그 한 직장에서 40년 50년 근속해서 은퇴해서 아주 평화롭게 정말 그 한 마을에서 인사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이 직업 했다가 저 직업 했다가 이랬다가 막 오늘은 여기 저기 내일은 저기 오늘은 이 직업 내일은 저 직업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 30, 40대, 50대가 바로 이제 곧 그들이 닥칠 일이 이제 이 리좀형의 사회 방식이 삶의 방식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계만 있어요. 관계망.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를 보십시오. 딱 자기 고정된 역할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는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느슨해질 겁니다. 자기 역할, 직업, 뭐 이제는 노마드랜드는 거주지가 그냥 딱 트레일러 타고 그냥 그게 집이에요. 그 영화는 정말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다루어 보고 싶어서 아직은 저는 이 60대는 불안합니다. 70대는 우리는 다 살아서 이제 괜찮았지만 60대는 아주 불안해요. 얼마나 더 살지 모르니까. 앞으로 40년을 더 산다 해도 저희 아버지께서 92세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저희 아버지는요 30년 전에 위를 다 잘라내셨어요. 그 헬리코박터 균이 위를 다 구멍을 내서 다 잘라냈는데 30년을 사셨어요. 그 밥을 맛있는 거 다 드시면서 사셨어요. 근데 건강을 자랑하던 어머니는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쨌든 60대 저는 이제 만약 내가 40년을 더 산다면 자 이제 뭐 먹고 살아요? 뭐 하며 살아요? 건강은 어떻게 지켜요?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제 다 살았으니까 관계 없어. 그게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고민해 보자고요. 그런 걸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이 참 놀랍죠. 예. 이거를 사회로 이렇게 탁 뭐라 그러죠? 압축 파일을 탁 풀어서 사회 현상으로 딱 나타나기까지요. 몇 년이 걸립니까? 지금 한 30년, 30년 하면 벌써 이게 사회 현상으로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사회가 구조가 바뀌는 거. 이게 철학자들은 이걸 미리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철학 공부를 하면 그래서 이런 점이 그러니까 어떤 통찰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다음에 올 사회는 어떤 모습이겠구나가 그려지는데 서로 좀 오싹해요. 마지막 푸코. 제가 이거 기생충할 때 아마 푸코를 다뤄보고 싶은데 사실은 푸코를 다루려면은 감시 오늘날의 이거 CCTV 이거 아니 그죠? CCTV 감시와 처벌. 지금 그 중요한 책이 푸코의 주저가 감시와 처벌. 현대 사회는 감시 사회다. 광기의 역사. 이거 주저거든요. 이 사람의 학문하는 방법이 계보학이에요. 그러니까 광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나. 그다음에 감시와 처벌의 역사 이걸 계보학이라고 하는데 이 계보학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니체입니다. 도덕의 계보. 그러니까 도덕적인 이런 가치들의 역사를 쭉 더듬어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위브맨시를 주장했죠. 이런 걸 계보학이라고 합니다. 지식의 고고학. 그러니까 이거 어떤 개념
철학 어떤 개념의 역사를 쭉 더듬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체하는 거예요. 그게 푸코의 전략입니다. 16세기 광기의 역사를 보면요. 16세기 이전의 유럽은 광인을 어떻게 된 우리 어렸을 때는 마을에 한두 사람 이렇게 진짜 꽂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살았죠. 그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거나 하지 않았죠. 그때만 해도 정신병원이 없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같이 섞여 살았대요. 유럽도 그랬답니다. 16세기 이전에는 유럽은 광인 다 섞여 살았대요. 그런데 사실은요, 고대 그리스는 광인을 더 우대했습니다. 신적인 어떤 그 황홀경의 무슨 뭐라 그러죠? 예지력? 예, 뭐 이렇게 비전을 본다고 해서 이런 광인을 우대하는 그런 전통이 그 고대 그리스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시대별로 광인이 어떤 대접을 받았나, 어떤 대우를 받았나 하는 걸 쭉 추적한 것입니다. 17세기 이성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17세기 이성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정상인을 잡아다가 감금했다는 거예요. 격리시켜서 격리. 그래서 누구를 이때 누가 격리됐냐면은 광인, 좀 약간 맛이 간 사람, 거지, 불황자, 게으름뱅이, 무신론자, 사회의 지배 이념에 안 맞는 사람이죠. 이교도들을 한 곳에 감금했는데요. 이게 이제 푸코의 주장에 의하면은 종합병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다 한 곳에 격리시켰는데 18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산업이 발달했죠.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산업이 발달하니까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때 영국에서는 어린애들까지 하루 열 몇 시간씩 노동을 시켰는데, 그래서 18세기 후반 들어서 산업혁명의 결과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감금된 자들 중에 일할 수 있는 사람 교화시켜서 풀어주고 노동력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까지는 비정상인이었다가 정상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구분이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것이 푸코입니다. 계부학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쭉 그 이념, 그 개념 또는 이런 것들을 쭉 추적해 보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네, 뭐 고정된 게 아니네. 그렇게 해서 정상과 비정상이 이제 제가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만이냐? 이 세 사람부터 시작해서 쭉 리오타르, 그다음에 롤랑 바르트, 그다음에 페미니즘, 여성 철학, 수많은 그런 차이를 기본 개념으로 하고, 근데 모든 후기 이후로 나타나는 철학들은요, 모두가 다 언어에 대한 분석, 언어에 굉장히 강조점을 둡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프랑스 철학을 중심으로 포스트 구조주의가 있었는데요. 영미 쪽에서는 누구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트겐슈타인입니다. 비트겐슈타인 언어 철학이죠. 이 현대 철학은 언어 빼고는 시체예요. 왜냐? 언어라는 것이 언어는요, 과학 이론도 언어입니다. 인간은 어떤 개념도 언어예요. 언어 없이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언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미 주체 사상을 폐기하게 되는 게, 이미 주체가 되기 전에 이미 주체를 주체로 만드는 언어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언어 구조를 벗어버리고 실제 자체를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그거를 선불교라고 합니다. 하이데거는 그래서 인간은 언어의 감옥 안에 있다라고, 언어로 만든 감옥 안에, 그 언어 바깥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태까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배운 교육을 떠나서 나갈 수가 있나요? 그 모든 교육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자유인이야 나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가 태어나고 나서 언어 규칙 다 습득하죠. 습득 이론 배우죠. 그걸로 무장해서 세계를 경험하고 보고 인식하고 경험하고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자아예요. 그래서 이게 여성 철학에서는 어떠냐? 성별도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섹스가 아닌 거죠. 젠더라고 하잖아요. 섹스는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성인데요. 젠더는 그 쭉 이 여성 철학자들이 주장한 것이 성이라는 성별, 성차, 성이라는 것, 여성, 남성 하는 성도 자연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구성된 거라고 해서 젠더라는 말을 쓴 겁니다. 섹스라는 말을 쓰면 자연적이고 생물학 그거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 안 쓰고 젠더라는 말을 성별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 안에 벌써 문화적 이게 남성 여성 또는 남성 여성 외성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 하는 개념이 이 용어 안에 이미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후기 현대 철학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후기 구조주의 하니까 프랑스 철학만 다루지만 제가 나중에 그 포스트 돈 룩업 할 때 과학 상대주의 할 때 영미 쪽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거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영미 쪽에서 비트겐슈타인 그러니까 현대 철학은 상대성 이론, 뉴턴 물리학 전부 이것도 언어 체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 체계로 세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계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인식 진리는 절대적으로 하나야. 단일해. 진리가 있어. 이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체계로 보느냐에 따라 그 지식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지식도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진리라는 말, 진실이라는 말이 이렇게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다니까. 있어도 인간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참 그 60대 이후로는 지금 세상이 좀 낯섭니다. 낯설어요. 그렇지만 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분은 여기서 30년 이상 더 사실 분도 있고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더 사실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 세상에 적응해야죠.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알아야죠. 뭐. 아, 저렇게